인생의 만개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피어나는 개화만 있을 뿐이죠. 당신의 후반전도 지금부터 다시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조급함과 불안 끝에서 삶의 판 자체를 뒤집는 반전을 일으킨 사람들의 세 가지 마음 습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르면 모든 성장의 시계가 멈추고 남은 시간은 그저 소멸과 상실의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의 시선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후반전을 사는 이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가장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시간으로 재정의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더 이상 무엇을 해도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조급함과 함께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관계와 불안 요소들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바꿀 수 있는 철학적 해답과 그것을 뇌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지혜,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마음 습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성찰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습관은 시간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간은 많아졌는데 왜 더 조급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나니 시간은 오히려 더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빨리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한다는 조급함,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자는 호접지몽, 즉 나비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녔는데 깨어나서 보니 자신이 장자인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직장인인가 아니면 본래의 나 자신인가? 나는 부모라는 역할인가 아니면 그 역할 너머의 존재인가? 바로 진정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의 역할과 지위에서 벗어나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며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되풀이되어도 후회 없을 만큼 지금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할과 지위를 그리워하며 살지도 말고 미래를 향해 조급하게 달려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온전히 나답게 사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계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성숙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도파민 디톡스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빠른 뉴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습관들이 우리의 뇌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즉각적 보상 추구에서 벗어나야만 뇌는 느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습니다. 느린 사고는 단순히 생각의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느린 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을 단순한 수동적 행위가 아닌 준비로 인식할 때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계획과 통제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노년에도 목표 지향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무력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여러분이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재취업이나 큰 투자와 같은 결정은 최소 6개월간 유예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기간 동안 나를 관찰하는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일지는 여러분에게 심리적 안정기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시간 주인 선언문 작성입니다. 짧은 문구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겠다 또는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겠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이 선언문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크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로운 기준을 심어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조급증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선언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방어해 줄 것입니다. 시간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유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속도를 내가 결정하고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집중한다는 철학적 선택입니다. 두 번째 마음 습관은 내면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마음을 자동 반응 모드에 그대로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 걱정, 배우자의 기대, 내 마음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담이 필요합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이고 배우자이며 때로는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입니다. 역할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감정적 부담만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매우 독특한 시간입니다. 자녀는 이제 막 독립했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고 부모님은 노안으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을 위한 역할과 개인의 삶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히 자녀의 문제나 배우자의 변화에 대해 감정적으로 자동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즉각적으로 불안해하고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자동 반응은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맹자는 부동심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심이란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힘들게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련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부동심은 무감각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 혹은 과도한 기대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동심의 핵심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통제 가능성의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반응과 태도뿐이다. 타인의 행동,
외부의 사건, 과거와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은 불필요한 고통을 차단합니다.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면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 통제 가능성의 선을 명확히 긋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구분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과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을 나누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3초 멈춤 규칙 적용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자녀가 섭섭한 말을 했을 때, 불안한 뉴스를 접했을 때, 배우자의 기대가 부담스러울 때 3초만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만약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나의 반응이라면 가장 현명한 태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3초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히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습관을 반복하면 자녀의 말에 즉각적으로 상처받는 대신 아이는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고 불안한 뉴스에 휩쓸리는 대신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니 내 일상에 집중하자라고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결국 이 3초의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은 외부의 감정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감정 방어 시간 지정입니다. 매일 저녁 30분을 외부 감정 차단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휴대폰을 끄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을 하셔도 좋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0분 동안만큼은 외부의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기대도 여러분에게 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내면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며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을 지킬 때 여러분은 비로소 내면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마음 습관은 용기 있게 비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삶에 절대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정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후반전이 빛나는 사람들은 더 가지는 것보다 내려놓는 기술에 능숙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뭔가 더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더 배우고, 더 모으고, 더 관계를 넓혀야 하는 게 아닐까? 현대인은 노후에도 더 쌓아야 한다는 오류에 갇혀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격증,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취미. 이 모든 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통념의 오류입니다. 물질과 지위, 관계의 총량 경쟁은 여러분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마저 잃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삶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를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삶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어떤 형태에도 거스르지 않으며
비어있음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노자는 또한 무의를 강조했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본질에만 집중할 때 오히려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비어있음, 증문은 동양 철학에서 결핍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컵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여러분의 삶도 비워져 있어야 새로운 경험과 기쁨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할 때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비움의 미학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결정 피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이 모든 결정은 뇌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특히 무엇을 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것은 뇌를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결정 피로가 쌓이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엇을 안 할지를 명확히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뇌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절약된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우리의 주의력이 회복됩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자극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주의력은 항상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비워낼 때 주의력이 선명해지고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비움은 심리적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이 심리적 공간은 새로운 활동,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배움을 위한 여유를 의미합니다. 후반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하되 더 깊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움의 미학은 뇌과학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명료하고 집중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론적 비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월간 비움 선언입니다. 매달 한 가지씩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정해보세요.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의미 없는 모임일 수도 있으며 나를 지치게 만드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 10개를 정리한다고 정해보세요. 다음 달에는 의무감으로 참석하던 모임 하나를 정중히 거절해보세요. 그 다음 달에는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비움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웠고 그것을 비운 후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적어보세요. 이 기록은 여러분에게 비움의 가치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노리스트 작성입니다. 후반전을 위해 절대 하지 않을 일 5가지를 명확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의미 없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겠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이 노리스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침실 벽이나 화장실 거울, 혹은 수첩 첫 페이지에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하지 않기로 한 일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여러분의 기준이자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존재론적 비움이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거나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3가지 마음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간의 주권을 회복하여 내면의 정체성을 전환하는 법을 배웠으며 감정적 자동 반응을 멈추고 내면의 경계를 설정하여 관계와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피로를 유발하는 짐을 내려놓고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여 삶의 효율성과 활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삶의 방식입니다. 동서양의 성현들이 수천 년에 걸쳐 깨달은 지혜이며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용기 있게 비워낼 때 당신의 가장 빛나는 후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후반전입니다.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